우선 이제 그 복지부가 이제 지난 8월에 발표한 그 탈시설 자립 지원 로드맵, 줄여서 그냥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드맵에 뭐 이렇게 그 한 가지 내용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개선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기본 방향에서 이제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 탈시설 지원의 개념을 보면 이제 뭐 이게 개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그 탈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도 언급해 주었고, 또 시설 차원에서도 이 탈시설 지원에 관한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이 보통 이제 탈시설 개념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에는 지금 여기 이제 뭐 그림과 같이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는 그 시설 폐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 시설을 변화시키는 이 내용만 포함이 되어서 뭐 유엔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탈시설 개념에 이제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고, 또 개인 차원에서도 또 개인의 자율성과 또 개별적인 어떤 맞춤 지원, 또 어떤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이 많은 장애인 단체와 국제 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탈시설 개념에는 주거를 비롯해서 자기의 어떤 삶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고 지역 사회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의 자립 생활을 보장하는 그 정책과 그 과정을 탈시설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의에 맞게끔 탈시설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좀 더 보완해서 탈시설 로드맵이 좀 만들어서 다시 로드맵이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추진 원칙과 관련해서도 뭐 이건 꼭 이제 한 번쯤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복지부든 뭐 지방자치단체든 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본인의 자립 희망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자립을 희망하면 탈시설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저는 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탈시설은 하나의 권리고 당연히 지역사회로 이동해야 합니다. 기존의 비자발적 입소로 인해서 본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장애인이 다시 지역사회로 나가서 온전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권리 회복의 과정인데 계속해서 시설 퇴소 의향을 묻고 시설 퇴소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지원 대상에 있어서 더 이상 시설 퇴소 의향을 묻지 말고 시설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제는 나갈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해주고, 이것에 대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전환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그리고 탈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주거 복지 서비스에 대한 어떤 결합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어떤 주거 서비스에 대한 그런 선택권들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시설 변환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그 거주시설의 어떤 퇴로를 보장하기 위한 기존 거주시설을 전문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의 중심으로 많은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탈시설 로드맵에는 기존의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어떻게 이제 기존의 거주시설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후속 계획들이 제시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본 사업을 2025년도부터 한답니다. 이미 시범 사업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이미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 사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시범 사업이라는 이유로 현재 예산이 200명의 이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24억 원, 뭐 많게는 24억 원입니다. 시범 사업만 얘기하면 21억 원입니다.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많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해왔고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본 사업 기간을 좀 빨리 앞당겨서 이 뭐 복지부도 어쨌든 매년 740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뭐 적어도 한 1,000명 정도 수준의 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 폐쇄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탈시설 이후에 당장 실행 가능한 어떤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서비스와는 좀 다른 좀 대안적인 서비스 내용이 이제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떻게 24시간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주거 확보, 주거 주택 공급에 관한 문제를 복지부가 어떤 것도 지원하지 않고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공급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지원에 대한 전제 없이 어떻게 탈시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무시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택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기존의 어떤 정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주택 확보 경로를 제시해주고 그것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탈시설을 지원하려면 좀 더 권한 있고 체계를 갖춘 공적인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축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부족합니다. 특히 중앙 차원에서는 탈시설 지원센터 운영 계획이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기존의 유관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어차피 시설 장애인들 다 지역 사회에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견 제도와 같이 이 CRPD 위반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 지원과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어떤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배치할 것인지, 또 시설 종사자의 이 기존의 어떤 이 시설 거주인 감소에 따라서 기존 시설 종사자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것들, 또 국가 차원에서의 이렇게 연구와 통계 자료 수집과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시설 폐쇄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많이 언급을 해왔습니다. 언급을 해왔고, 또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 시설 폐쇄를 당장 폐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시설 폐쇄하면 당장 시설이 없어지고 당장 갈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위기감을 조성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단계,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씩 시설의 거주인을 줄여 나가고, 그러면서 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설의 거주인이 없게 될 시점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시점에서 그 시설을 어떻게 폐쇄하고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제 방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감만 조장하지 말고 실질적인 어떤 시설 폐쇄에 따른 후속 정책들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어떤 집중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금 그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시설 장애인을 위해서 새롭게 복지부가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서비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를 다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저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이 지역사회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고, 실제로 그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탈시설 지원을 해버리니 당연히 이 지역사회 거주 생활에 있어서 불안감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탈시설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뭔가 악순환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복지부 차원에서의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별도의 어떤 초기에 어떤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내용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을 새롭게 좀 개발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추가로 제시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또 24시간 지원 체계의 어떤 부족 문제, 특히 활동 지원 서비스를 24시간 보장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의 계획은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 기존의 활동 지원 인정 조사 체계, 서비스 종합 판정 체계에 의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서비스 종합 판정 도구에 의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 판정을 해보면 평균해서 실제로 제공받는 서비스의 시간 수가 월 평균 130에서 140시간, 15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가지고는 24시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래서 실제로 한 240시간 정도 받는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전체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한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활동 지원 서비스 자체가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판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잡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기존의 서비스 판정 체계에 의해서 제공하는 경우 충분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이 역시 24시간 지원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는 뭔가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또 새로운 어떤 새로운 판정 체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추가 급여를 제공하거나, 이런 방식의 어떤 새로운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모델과 관련돼서 어떤 제안도 좀 부족한데요. 역시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지자체에서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제는 국가 차원의 책임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공임대주택 확보만으로 이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할 수는 없을 거고, 이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역사회에 내가 원하는 집에 살려면 지역사회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나 뭐 원룸이나 뭐 아파트나 이런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아파트나 뭐 주택을 구하게 되면 필요한 주거비를 실제로 보장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주거비와 어떤 주거수당,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주거수당 간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이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별도로 추가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뭐 주거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초저리 뭐 전세대출 아니면 무이자 전세대출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을까지도 지원을 해줘서 이 주택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경로를 좀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제시되어야만 이 주택 물량 공급 문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실제로 지금 뭐 여러 지역에서 지금 탈시설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그 주택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 보고 알아서 현재 시범 사업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 이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이제는 국가가 먼저 나서서 그 주택의 다양한 확보 방안을 만들어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강력한 공적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특히 이제 뭐 현재는 200명이지만 뭐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700여 명 이상을 탈시설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그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이제 매년 1,000명 이상을 탈시설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추진하기 위한, 즉 탈시설 준비 또 전환 정착이라고 하는 이 단계별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려면 좀 더 이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공적 전달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로드맵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후견 제도와 같은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제도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복지부에서는 인정하고 그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대리해서는 안 되고 의사결정을 조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조력할 것인가, 성년 후견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의사결정 조력 방안을 만들고 이와 같은 의사결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유엔으로부터 망신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탈시설 지원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도 뭐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배치할 것인지, 사실은 많은 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발달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와 같은 역량을 갖춘 그 인력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전문가 양성이나 또 배치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종합적인 계획이 이제 부재한 실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 앞으로 탈시설 장애인이 더 많이 지역사회로 이제 들어갈수록 전문 인력의 이 부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어떤 노동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자금 확보와 재원 마련과 관련된 그런 계획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어떤 탈시설 연구 기반 구축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의 계획을 보면 이제 정책 개입 전에는 뭐 이렇게 가고 정책 개입 후에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이제 지금 이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주거 시설을 계속 존치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중증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뭐 불가피하게 기존의 거주 시설이 일정 부분 유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생각하면서 이 정책 방향을 설계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기존의 거주시설에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 차원의 계획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0명이 되도록 어떤 지원 대상 인원수를 책정하고 이에 대한 연간 어떤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거주 시설을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정부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이 개별 거주지에서 탈시설 전환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이런 식의 어떤 이 개별형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이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탈시설 지원 인원이 매년 한 5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부산 다 합치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또 정부가 또 매년 700여 명 정도 하겠다고 또 계획을 세웠으니 본사업에서 뭐 실제로는 매년 1,000명 이상의 탈시설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어떤 그 정책과 또 예산 지원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 현재와 다르게 만약에 탈시설 로드맵이 뭐 새 정부 들어서 만약에 또 새롭게 개편한다고 뭐 새롭게 개편 추진하겠다고 하면 정말 환영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로드맵의 어떤 2.0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이 탈시설 로드맵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 대상에서 태소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존 거주시설에 대한 폐쇄 계획과 후속 조치 계획도 포함시키고 또 강력한 공적 탈시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또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특히 주택 공급과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방향으로 현재 어떤 정부의 예산과 또 이것을 고려한 앞으로 좀 추가 보완해야 될 어떤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어쨌든 정부가 시범 사업을 한 21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아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으니까 뭐 아마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제안하는 것들이 정부에서의 2023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계획에는 어쨌든 200명의 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 자립 지원 사를 통해서 탈시설을 지원한 시범 사업인데 이것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시설 퇴소 후에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하는 인원은 100명입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립 지원 모형에 의한 실질적인 탈시설 지원 인원은 이제 100명 정도가 되고, 근데 이 100명의 인원에게 주택은 지자체가 알아서 지원하라고 하고, 다만 주거 환경 개선 비용만 이제 한 600만 원 지원한다고 하고, 또 활동 지원 서비스도 별도로 추가 급여를 주지 않고 기존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그대로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일자리나 자립 정착 소득의 일자리도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연계해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자립 정착금은 지자체의 자립 정착금만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역에 나와서 자립 지원합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리 시범 사업이라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시범 사업도 잘 안 될 것 같고 성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이 시범 사업에 실질적인 직접 자립 지원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서 이 100명이라도 올해 이렇게 지역 사회에 나오셔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자립생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역 차원의 탈시설 지원 체계, 즉 탈시설 지원 센터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래서 현재는 중앙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역까지 광역 또는 거점 지역에 광역 수준의 탈시설 지원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다 만들기 어려우니 우선 각 지역에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를 활용해서 여기에 탈시설 지원 사업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좀 더 이 지역 밀착형 이 탈시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다면 좀 더 공적인 전달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어떤 주거 서비스 제공, 그리고 24시간 활동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24시간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급여 제공,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사회 자립했을 때 자립에 필요한 어떤 정착금 지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추가로 지금 제안하는 이 예산안에는 뭐 주택 확보와 공급에 관한 그런 예산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빼고도 뭐 이런 식의 어떤 예산 편성을 당장 내년이라도 좀 이렇게 추진해서 이제 시범 사업이 아니고 본 사업의 형태로 1,000명의 장애인에게 이런 탈시설 지원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 편성 내역을 제시하면 이제 이와 같이 제시해 드릴 수가 있고, 뭐
어쨌든 기존의 예산보다도 거의 780여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로 따져봐도 뭐 이게 몇천 %가 이렇게 증액되는 거여서 뭐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건 이 초기 예산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장애아 양육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들을 보면 처음에 예산을 적게 책정하니까 나중에 예산을 올리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 이제 2023년도부터는 본 사업으로 하고 그러니까 현재 시범 사업계 로드맵을 좀 개편해서 본 사업을 2024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하고 매년 1,000명씩 이렇게 지원하게 했는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2023년도 복지부 탈시설 지원 예산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해야 할 예산 요구 내용은 뭐 예를 들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매월 평균 240시간 정도 지원하는 것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보고 이게 아마 평균이니까 어떤 탈시설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720시간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어떤 또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뭐 매월 한 100시간 정도만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 추가 급여를 이렇게 월 240 평균 240시간까지 지원하는 이런 예산까지 편성해 둬야 아마 지역에서 어떤 자립생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서비스, 이렇게 주거를 유지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아마 이런 또 실질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는 이 주거 사례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거 사례 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이제 이 지역 사회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필요한 소요 예산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거 지원 제공 인력 1명이 2명의 이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뭐 기존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동일 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보조기기 지원이라든가 뭐 건강검진 지원, 치과 진료 비용, 심리행동 지원 비용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예산으로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아마 또 필요로 할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예산 요구 사항을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요와 관련된 뭐 이 내용들은 이제 요 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이제 탈시설 지원센터 운영과 또 주택 확보와 유지와 관련된 그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아마 요 예산 중에 뭐 중앙 탈시설 지원센터와 지역 탈시설 지원센터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탈시설 지원 사업비 지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또 다른 쪽 예산에 추가로 포함시켜서 이렇게 제안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시범 사업과 관련된 2023년도 수정 그 제한 예산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좀 예산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거 말씀드리려고 빠르게 진행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예, 탈시설 지원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계속 확대해 달라.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몇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이 탈시설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확대는 국제사회의 기준이자 원칙입니다. 이미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배정을 해야 하고 뭐 EU에서도 역시 탈시설 지원을 위해서 이제 공적 자금을 이렇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시설 추진과 관련된 예산 지원 확대는 뭐 우리 국제 사회에서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가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 관련 정책이나 또 법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부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 로드맵이라도 이행하려면 현재와 같은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탈시설 정책 추진은 뭐 현재 정부에서는 없지만 이제 전 정부에서는 이제 국정 과제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어떤 이 정당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탈시설 지원 관련 예산 확대 요구는 어떤 법적인 책무와 정치적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또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탈시설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회복과 증진에도 기여하는 문제이고, 이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거주지와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건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연구만 가지고 지역사회 거주했을 때, 시설 거주했을 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어떤 편익이 있는가를 이제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 비용 편익의 수준이 지역사회에 거주했을 때와 때가 시설 거주를 했을 때보다 그 편익이 한 2.7 정도 이렇게 된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편익 비율, 그러니까 지금 비율 좀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비용 대 편익 대 비용의 비율이 그 편익의 수준이 지역 사회에 거주했을 때 한 이 시설 거주 때보다 2.7배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요. 비용에 대해서만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거주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물론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사례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편익의 문제입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했을 때 뭐 독립 기능이 증가했다거나 생존율이 증가한다거나 도전적 행동이 감소한다거나 또 이걸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편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그동안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아마 비용 편익 수준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탈시설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성을 고려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이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 거주했을 때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탈시설 지원을 했을 때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비스의 우선권 같은 걸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법률에 아예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탈시설 지원을 했을 때 뭐 활동 지원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더 많이 또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주거 서비스와 뭐 일자리 지원 또는 뭐 주간 활동, 평생 교육 다양한 낮 시간의 어떤 서비스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서 좀 더 빠르게 그 지역 사회에 안착하고 또 때로는 이걸로 또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이렇게 탈시설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초기에 국가가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 지원이 이제 처음에는 복지 지출 비용을 높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했더니 많은 탈시설 장애인이 일을 하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되면 또 돈을 벌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연금을 안 받게 되고 또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기존의 어떤 복지 비용 지출을 절감시키고 세수를 증대시켜서 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호주에서도 개인별 맞춤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개인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집중적인 투자가 아마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호주의 기획재정부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생산성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을 이제 고민하는 연구기관이 있죠.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좀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초기 예산 집중 투자를 했더니 오히려 1인당 생산성이 더 증가되고 또 복지 비용 지출 규모가 더 절감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성이 1% 증가하면 복지 비용의 지출 규모가 연간 뭐 1억 달러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주의 이 개인별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과정에서 국가보험제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준조세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제는 어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예산 지원이 결코 국가의 복지 지출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궁극적으로 국가의 어떤 사회적 지출 비용 또는 국가의 재정의 지출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가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경제성도 함께 고려하면서 이 탈시설 예산 지원에 대한 어떤 계획도 만들고 또 예산도 더 확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탈시설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김기록 교수님의 발제에서 국가주도적 탈시설 정책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우리 국가에서의 특히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한계점이나 개선점을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발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탈시설과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갈등, 이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좀 일면서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많이 다르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인 권리 협약에 탈시설이라는 말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저는 좀 약간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탈시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탈시설 권리를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놨죠.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일반 논평에서 그걸 명확히 밝히기도 했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그 좀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어떤 조항의 구체적인 해석 가이드라인을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가 제시합니다. 일반 논평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 논평은 법은 아닙니다. 일반 논평은 국가가, 그러니까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이 조항들을 더 잘 이행하도록 뭔가 가이던스, 그러니까 안내 지침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법처럼 받아들일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약간 일반 논평에 제시된 거를 무조건 고지고대로 우리나라에서 당장 실현해야 된다, 이런 일부의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이행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 다만 이제 일반 논평이나 이런데 왜 그런 유엔에서 그런 방법을 제시했는지 생각해봐야죠. 예, 우리 현실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왜 그런 권고가 나왔는지는 당연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지 말아라. 일반 논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생각해봐야 되죠. 후견제 말고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 그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유엔이 그런 공고를 했는지는 생각해봐야죠. 당장 실현은 못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일반 논평을 좀 대했다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사실 생각하면 시설이 왜 문제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 꽤 많아요. 아마 일반 대중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탈시설을 반대하는 측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설에서도 인권 보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시설이 가능하다. 저는 그것도 사실은 조금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설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인권 보장이 안 되는 곳을 시설이라고 정의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엔에서도 그렇고 유럽연합에서도 그렇고 시설을 물리적 형태로만 정의하지는 않아요. 100명 이상 살면 시설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일단 지역사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단체 생활로 인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되고 개인의 선택권이나 통제권이 확보가 안 되고, 그리고 단체 활동, 회기라든 집단 활동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시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당연히 인권이 보장되는 곳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그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장소는 시설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건 인권이 보장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보장되는 시설 거주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모순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격 규정을 하고 그러한 성격을 가진 곳은 차츰 해소해 나간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근데 그 관점에서 하나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그룹홈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룹홈이 시설인가라고 했을 때 현재 한국의 그룹홈은 당연히 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의 성격 정의에 따르면 획일화된 단체 활동이 이루어지죠. 아까 증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사생활이 통제됩니다. 잠자는 시간 정해져 있고 일어나는 시간 정해져 있고 주말에는 다 같이 똑같은 영화 보러 가야 되고 이런 획일화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시설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놓고 보면은 그룹홈이라는 수단 없이 이 탈시설화 정책을 완전히 해결한 국가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시설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곳은 시설이다라고 이제 행정적인 어떤 구분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EU에서도 30인 이상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스웨덴 한국과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쉽지 않은 것이긴 한데, 그럼 스웨덴에서는 어떤 대안적인 주거 제공을 하고 있느냐? 가장 큰 게 당연히 그룹홈입니다. 그러니까 그룹홈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화된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그룹홈이라면 당연히 시설인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되고, 하지만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 그룹홈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웨덴의 그룹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여기는 그 하나의 한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 방과 주방과 욕실과 이 하나의 세트가 한 사람의 공간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로 묶여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에서 나왔을 때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우리나라의 주택 개념하고 전혀 다른 곳인데, 우리나라는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에 방 하나에 2명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시설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웨덴의 그룹홈 형태를 봤을 때 분명히 이름은 그룹홈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룹홈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2019년 7월 이후부터 앞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쭉 쌓여 있을,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그 수요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이라도 대안적인 주거를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하신 분이 굉장히 강조하셨던 거는 이 어떤 탈시설의 핵심은 이 기존 시설을 철폐하는 거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재정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아주 동의합니다. 아주 동의하고요. 근데 그 이유는 현재 탈시설이 못하는 것이 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근데 예산 구조를 보면은 현재 예산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존재하는 시설 지원 예산이 있고,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보편복지 예산이 있는데, 그것만 잘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해도 탈시설의 상당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하고 싶고요. 근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존재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은 이것은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예산만 봤을 때, 제가 뭐 장애 정책은 잘 모르는 예산만 봤을 때 얻어지는 결론이고요. 그렇다면은 좀 전에 그 토론하신 분에 따라서 근데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좀 정확히 말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설을 없앤다라는 것이 시설을 만든 사람들을 뭐 행정적으로 벌을 준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시설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룹홈 만들어도 좋습니다. 다만 거기에 국고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스스로 뭐 종교단체, 지금 현재도 국고 지원을 받지 않은 시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뭐 종교단체나 여러 가지 복지단체가 스스로 시설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만들지 말라고 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저는 뭐 충분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방 정부가 그룹홈이나 시설에 지원하는 것까지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에 국고 지원을 하지 말자. 근데 왜 시설에 국고 지원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냐면요. 예산적으로 보면은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그 인사말 하신 의원님에 따르면은 시설에 한 5천억 원 이상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설 지원 예산을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뭐 한 5,200억 원 이걸 보고 한 5천억 이상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국비 지원만 5,200억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매칭되는 지방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도 한 270억이 있는데, 여기에 매칭되는 그 지방비 지원까지 다 합치면은 정확히 말하면 올해 9,3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시설에만 지원되는 국비 플러스 지방비가 9,300억 원이고요. 여기에 각종 기부금까지 다 합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조 원이 이미 시설에 쓰이고 있는데 1조 원에 있는 돈만 잘 탈시설에 활용하면은 지금 예산으로도 뭐 충분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1조 원의 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설에 계신 분들 장애인 수가 의외로 장애인 수가 22,5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22,500명의 1조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산수로 나눠 보면은 1인당 4,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4,400만 원이 이미 지금 현재 시설에 쓰이고 있고요. 뭐 1인당 4,4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4,400만 원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따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라 우리 이미 존재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생계급여 그리고 주거급여까지 포함되면은 1인당 예산이 금액이 5,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시설에 계신 분들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국민들은 다 누리고 있는 보편 권리 복지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장애인이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주거급여까지 다 포함하면은 1인당 5,600만 원이거든요. 어떠신가요? 1인당 5,600만 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어떤 장애인 이탈 시설에게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당 5,600만 원이면은 글쎄요. 근데 의지가 부족한 거고 물론 시설은 단순히 장애인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재활 치료 등의 그런 복지도 있고 거기서 이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동권도 있는데요. 저는 그리고 이 탈시설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필요한 것들 그렇다면은 그 두 가지 고려를 다 하다 보면은 저는 그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어떤 뭐 장활은 물론인 거고 그 요즘에 그 데이케어 센터를 조금 더 확대된 데이케어 센터로 개편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그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가 지역에서는 그래도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 물론 부족하지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데이케어 센터에 어떤 어르신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 등등도 같이 요 나름대로 재활 치료나 여러 가지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시설을 만들고 그렇다면은 이 지역의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가 생기면은 그 지역의 어르신들도 그 데이케어 센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이 어떤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복합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의 장점은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이동권 같은 경우를 예산을 들이면은 이게 장애인분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노약자분들도 같이 장애인 BF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장애인 그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를 만들면은 장애인분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여러 가지 각종 복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장애인 복지가 따로 있고 비장애인 복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보편 복지 차원에서 이 탈시설을 예산 측면에서는 충분히 현재 예산으로도 상당 부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탈시설 로드맵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범 사업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팀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들하고 지금 김기룡 교수님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설명해주신 그 로드맵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들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좀 의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 8월에 이제 저희가 41년도까지 그 지역사회 전환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이제 로드맵을 수립했는데 물론 이제 발표되고 난 뒤에 이제 양측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탈시설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로드맵이다라는 것과 함께 또 거주시설을 없애고 이제 부모 부담을 늘리는 이렇게 나쁜 이제 로드맵이다라는 양쪽의 비판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많이 곤혹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로드맵이 이거 발표하고 41년도까지 이제 그냥 이대로 쭉 가겠다라는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로드맵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25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5년 단위로 이제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걸로 지금 목표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하면서 지원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좀 더 요구를 하고 하는 부분도 같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범 사업 지원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게 이 시범 사업의 목표고요. 저희가
서울이나 부산 뭐 일부 지역들에서 탈시설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바로 이제 국가 규모로 이제 전환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여러 번 방문을 해보고 다른 지역들도 좀 비교를 해보고 했는데, 일단은 서울은 뭐 워낙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 내에서 뭐 전환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쉽다 하더라도 조금만 이제 지역으로만 내려가면은 오히려 그 지역에서 나왔을 때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강원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뭐 반경 30km 이내에는 아무런 장애인 시설 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는 그런 지역들도 꽤 있다 보니까 전국적인 지역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었고, 또한 지자체 담당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탈시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도라든가 관념들이 워낙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들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도 들고, 또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야 됐다라는 생각들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그 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탈시설도 중요한데, 탈시설 이후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사회에서 이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독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범 사업을 할 때도 1차적으로는 시설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립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이제 시설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족에서 분리돼 가지고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포함을 해서 전체 이제 지역당 20명 규모로 했을 때 18명은 시설에서 나오는 사람들, 2명은 입소 대기 중이거나 가족들과 함께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생활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가져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 시범 사업 진행하면서 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없이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연계한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일단은 그 동안에 많이 이제 제도들이 성숙돼서 자립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환경이 구축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작년에 이제 폐지가 돼서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자립해서 생활하면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개발급여로 분류가 되면서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지원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활동지원 서비스들도 갖춰졌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이제 주간 서비스 등이 여러 가지 확충이 되면서 서비스들이 좀 더 이제 지역사회 여건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립지원 인력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뭐 주거 코디네이터 개념을 좀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에서 도입을 해서 장애인 4명당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4명당 1명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뭐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라든가 교대 인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좀 접근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그 자립정착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있어서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나 초기 이제 정착 비용이 이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자립정착금, 아까 이제 첫 번째 처음에 이제 사례 발표해 주실 때 생활하고 계신 곳이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립정착금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셨었는데, 지금 자립정착금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보니까 시설에 있던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데 돈을 주는데, 그 오히려 집에 있다가 독립하거나 아니면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있다가 나오게 되면은 자립정착금을 못 받는,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아이러니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시설에 있던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라고 했을 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설이 아니라 지역을 선택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가져가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매년 이제 그 자립지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사례들, 동료 상담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계속 늘려가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좀 환경들을 계속 조성해 주는 게 저희는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기룡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도 좀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계속해서 보완해갈 계획인데, 한 가지 이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중간에 변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돼 있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저희가 시범 사업의 모형 중에서 단계적 자립 지원 모형에 대해서 이제 거주 시설을 통해 가지고 뭐 체험하는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는 좀 이제 안 맞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포함해서 9개 장애인 단체들이랑 함께 이제 시범 사업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어떨까요 하는 부분들에서 좀 자문을 많이 얻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그 단계적 자립 지원 모형은 안 맞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폐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200명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자립해 갔을 때 지역 사회 내에서 이제 주거를 제공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가져갔다라는 부분이어서, 현재 그 10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에서는 이 내용들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여러 군데 이제 지역들을 가보고 자립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훨씬 이제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했을 때가 그 전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활력 징후라든가 기능들이 더 좋아지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는 것들은 이제 잘 알고 이제 보고 차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하게 됐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집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응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뭐 이제 체험홈이라든가 중간 단계로서 뭔가 이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관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 주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통합공공임대나 아니면은 그 매입임대 주택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은평구의 엔젤세븐에서 지금 그 매입임대 주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청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주거 공간을 이제 매입임대 주택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사업을 통해서 좀 같이 이제 연계해서 가져가는 부분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통합공공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양에서 입주까지 최대한 3년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좀 빠르게 진행하면 6개월 정도 내에는 이제 주거가 이제 마련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랑 협의해서 그 부분을 같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집을 이제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대기하는 과정에 이제 이런 체험홈 등을 통해서 사전에 이제 연습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하면서 주거라든가 서비스 지원 제공 모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련해 가는 것들이 지금 목표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계속 탈시설에 대한 지원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가야 될 부분이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이라든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도 계류되어 있는데 그 법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개정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이제 최혜영 의원실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저희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